2014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기념 특별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14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기념 특별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조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법과대학 그리고 법학전문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현재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현재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 회장으로 재임 활동하고 계시고 과거 사법교육위원회 위원,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법과사회이론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주요 조서로는 이 사진을 찍어뒀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만 뽑아보겠습니다.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인권변론 한 시대,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형벌과 사회통제, 5.18 재판과 사회정의,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 참여,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한국 형사법과 법의 지배 등등 논문 저서가 있고요. 또 수많은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인 한인석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서고 보니까 매우 반갑고 또 쑥스럽고 또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저에 대해서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이틀 전에 없던 실력이 어제 뭐 상을 하나 받았다고 갑자기 있는 실력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제가 그동안 한 10년 가까이 추구했던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좀 짚으면서 우리 법률가들이 또 법률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음미해야 될 중요한 쟁점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학생들과 또 청중들과의 대화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알고 있죠? 근데 오늘은 시간 사정상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시 45분에 무조건 맞춰줘야 학생들이 아주 좋아하는 2시부터 수업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한된 시간 동안 이 주제는 매우 어마어마한데요. 항일변론과 인권변론의 지평을 한번 짚어가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사적 궤적이라는 엄청난 제목을 붙여놨는데 지난 10년 동안 제 머릿속에서 무엇이 어떻게 살아 움직였는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도에 제가 쓴 에세이를 모아놓은 신문 칼럼을 모아놓은 것 중에 제목이 부메랑 던지기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글을 쓸 때는 글은 절대 비겁하지 않아야 된다. 가능한 날카롭고 정확하게 이제 문제점을 찔러야 된다.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쓴 것들을 보면 왜 그리 둔사가 많고 왜 그리 비겁하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것이 저희 30대 후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4년에 매우 특이하고 긴 제목 정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이라고 하는 책을 편집을 해냈습니다. 우선 1945년 이후에 한국 현대사를 빛낸 명법률 논설을 이제 뽑아서 정리한 것인데요. 제가 이제 그때까지 읽었던 글 중에서 정말로 우리 법률가 공동체들이 꼭 공유해야 될 소중한 글들을 이제 모아서 편집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책은 나름대로 반향을 일으켰고 지금도 계속 재판 중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아놓고 한편으로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좀 공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개개의 글은 있는데 그 글의 배경에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고뇌, 어떤 용기, 또 그들의 어떤 그 글에 이르기까지 삶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그거를 읽으면 법률가는 문장을 아주 잘 써야 된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남게 되고 문장 수련에 애를 쓰는 이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근데 뒤에 생각해 보니까 법률가는 문장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장이 나오기까지의 삶과 지식과 열정과 전문성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아쉬움을 제대로 채워가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40대 중반에 이르렀을 때, 제가 이제 그때까지 알고 있던 지식으로는, 한국의 이제 법률가들의 삶 중에 이제 두 개의 아주 긍정적인 거대한 축이 있다는 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비판에 이제 역점을 둘 때는 1970년대, 80년대 독재 정권 하에서 제대로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지 못하고 뭐 법원은 권력의 신여가 되고 검찰은 신여도 아닌 주구가 되고 이렇게 꽂혀있던 그 시대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점점 저에게는 비판에서 책임으로 이제 중점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런 질문이 있고 그래서 비판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속에 파고들지 못한다. 이제 사람을 창으로 찌르려고 하면 방패로 본능적으로 맞게 되잖아요. 그냥 패는 뭐 창보다 강하다 이런 말이 있지만 펜으로 찔러도 역시 방어막을 구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방패가 필요 없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럼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어려운 시대에 당신은 뭐 했느냐라고 묻지를 않고 어려운 시대에 어려울수록 더욱더 빛을 발했던 삶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조망해내는 그런 이제 시야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크게 굵직하게 그 머릿속에 잡고 있었던 것이 1920년 30년대에 항일 민족 변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흐름이 있었고 1970, 80년대에 민주 인권 변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각각 한 20년에 걸친 작업인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름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만은 저로서는 너무나 미흡하게 생각되는 것이 나름대로 알려져 있었던 부분들은 변호사가 법률가가 했던 본래의 영역 말하자면 이제 변론과 재판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것이 아니고 그 본래의 영역의 약간 주변에 있는 일화 같은 거 예를 들어 뭐 가인 김병도 선생은 뭐 두주불사였고 별명이 깐디옹이었는데 마하트마 깐디의 깐디가 아니고 전라북도 사투리로 말 끝머리에 늘 핵간디 그 일본말로 할 때 데스간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 끝에 깐디 붙이니까 깐디옹이다, 김깐디옹이다 이런 이름이 이제 붙었다라고 하는데 재밌죠? 그것은 재밌지만 그분이 법률가로서 진짜 뭘 했는가는 안 알려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화를 들으면 금방 쑥쑥 들어오는데 그 일화는 그분이 했던 본래의 영역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그런 류의 이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의 부분인데 1920년대 30년대 그 어른들은 다 돌아가셔가지고 정말 그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인터뷰라도 진행하고 싶은데 그러려고 하면 1차 자료를 모아놓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한편 1970, 80년대에 인권변론에 대한 이제 기록들을 찾고 인터뷰를 제대로 하자. 1920, 30년대에 그때 어떤 생각적인 법률가가 미처 하지 못했던 이런 것이라고 하면
또 뭐 한 3, 40년 뒤에 같은 자탄을 또 1970, 80년대에서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인권 변론의 큰 계보를 한번 일단 이해를 하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일제하에 일제하에도 인권 변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피고인이 조선민족 전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형사 변호인으로서 인권 변론을 하는데 그때 대표 주자들이 허헌, 김병로, 이인 요 세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셋을 어떤 좀 모아서 한꺼번에 이야기할 방법이 없을까 하니까 허헌 변호사의 호가 긍인, 김병로 선생의 호가 가인, 인을 땄는데 임 변호사는 애인 이렇게 됐으면 아주 좋았는데 애산입니다. 그래서 이인에 인자가 있지 않느냐 해서 삼인, 어쨌건 삼인의 변호사다. 이렇게 해서 삼인의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면 일제시대의 가장 훌륭하고 멋진 변론의 세계를 모아갈 수가 있습니다. 1960, 70년대 초반에는 이백림 변호사가 가장 중심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1970, 80년대 인권 변호사라는 말이 그 시대에 널리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인권 변호사라고 할 때는 오늘 오신 홍성우, 황인철, 이동명, 조준희 이런 분들을 한꺼번에 일컬어서 또 그분들의 개별적인 활동을 일컬어서 인권 변호사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 이제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뭐 조영래 변호사 등의 정법회가 나오고 그 흐름들이 80년대 후반에 민주사회 변호사 모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 아까 제 역할이 이제 40대 중반이 되니까 비판에서 책임으로 이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는 법률가의 본래 세계 그 자체로 지금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일 먼저 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일깨워준 분이 정인석 교수님이었습니다. 정인석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홍성우 변호사님이 자료를 하나도 안 들여 가지고 있단다. 그 자료를 서울대학에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된다. 이야기를 계속 저희가 주입을 계속 시켰어요.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그 생각이 있던 터에 그러면서 정인석 교수님이 윤종현 변호사님 등에게 기초 정지 작업을 좀 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더 직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약간의 주변을 뺑뺑 돌다가 홍 변호사님 사무실에 가서 이제 기록을 다 내어주시죠 라고 해서 홍 변호사님은 생전에 내어주기 어렵다. 첫 반응은. 그 다음 10년 후에 내어줄 수 있다. 본인이 기록 정리를 다 하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보고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리를 다 하고 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3년, 1년 하다가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차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해서 그리고 홍 변호사님 본인은 자기가 자기 사건 정리를 못합니다. 여러분 서랍 정리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쉬운 건데 그죠? 남이 보면 그 10분 안 걸립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서랍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정리를 못 해내잖아요. 자기 사건,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홍간의 애착과 뭐 해안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 사건 한 건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활동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정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 겁니다. 해서 어쨌든 흔쾌히 다 주셨고 자료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전폭 위임해서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왔는데 제가 정리할 줄 알겠습니까? 저도 처음인데요. 그래서 우리 대학원생과 함께 삼청 복도에 그 탁자를 펼쳐놓고 거기에 막 자료를 막 그냥 쌓아 올렸어요. 쌓아 올려가지고 우리 대학원생이라고 뭐 알겠습니까? 같이 압력모색 해가면서 봉투 하나를 만들어서 종류별로 넣으니까 1207건이 되었고 페이지가 뭐 얼마 되는지 모르죠. PDF로 만들어 보니까 46,000페이지가 됐습니다. 그걸 만들고 나니까 만들고 정리해보니 이제 전모가 인권변론의 전모가 쫙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09년까지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자료정리에 1차 성공했다고 제가 조금 자랑을 하니까 황인철 자료, 한성현 자료, 조영래, 장기표 자료가 쭉 들어와서 그것도 PDF 작업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한 3만 장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 법대의 중요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읽으려고 하면 열정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예, 2007년부터 8년까지 이제 했던 먼지 털어내면서 했던 이제 1차 작업이 이런 식으로 파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홍성우 변호사님이 쓴 변론요지서와 항소유서, 상고유서를 뽑아서 보니까 일단 한 7건 정도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사건의 기록은 1974년 민청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건별로 이제 쭉 폴더를 이렇게 매겼고요. 폴더 안에 들어가면 이제 개개의 사건, 뭐 판결문, 공판조서, 뭐 변론요지서 이런 것들이 쭉 분류되어 나옵니다. 그것을 다시 클릭을 하면 지금 뭐 최후진술서와 같은 이런 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완전히 널리 공간하자. 자료를 독점하지 말자. 이건 제 자료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고개 선배들이 자료 독점하는 자료 좀 얻을 수 없을까 하고 싹싹 빌던 이런 생각이 나서 독점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일단 요 완전히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걸 만들었어요. 만들고 난 뒤에 다시 내렸습니다. 내린 이유는 법률 기록은, 재판 기록은 음과 양, 뭐 좋은 부분, 나쁜 부분이 막 뒤섞여 있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뭐 침해도 예사로 독재정권 내에서 이루어졌고 하니까 이러다가는 자료가 다른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원칙을 세웠는가 하면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는 일체 제공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재심 재판을 위한 자료로서는 전폭적으로 제공한다. 그 다음에 학문의 열정을 진짜 이 자료를 그냥 보관해 두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를 정말 활용해서 학문적으로 뭘 하겠다 하는 분에게는 주겠다.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정리가 되니까 이제 드디어 정원 단계에 들어갑니다. 우리 홍 변호사님에게 우리 학교로 와 주십사라고 했고 학교에 매주 금요일 날 거의 2009년 2학기는 출근을 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 오후 6시까지. 근데 과거 사건을 해고하는 그 자체도 엄청난 정신적 어떤 소모와 고통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사건 한 개 내지 2개 정도 하면 그냥 완전히 이제 그 방전되는 뭐 그런 느낌이고 또 이제 월화수목에 또 자료 준비를 하고 금요일날 또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어떻게 정리할지 뭐 잘 모르니까 일단 녹화를 하자, 녹음을 하자 이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이제 학생 한두 명이 오다가 점점 재미있어서 또 친구들을 또 한 명, 두 명 데리고 오고 이제 와서 정언하는 내용을 보는 학생들이 계속 타이핑을 하면서 이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 사진 한 장만 봐도 학부생 한 명, 연수원생 한 명, 대학원생 한 명, 로스쿨생 한 명, 박사 한 명, 교수 한 명, 변호사 한 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주. 그 다음에 항일 변론 자료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일제 신문 잡지를 총 섭렵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국회, 법원, 국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 관련 연구소 이런 데서 이제 쭉 정리를 찾아냈고 그 다음 고려대학교의 기중문서실 일제시대 변론과 재판 기록이 거기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또 이런 식으로 자료집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일제시대 이제 재판 기록들 이인 변호사가 이제 해방 이후에 서울대학 기증했으면 좋았을 텐데 고려대학에 기증을 하고 이어서 법률가들이 직접 활용한 적 거의 없는 것 같고 역사학자들이 가끔 이제 활용하는 그런 것인데 역사학자들은 여기에 들어있는 재판의 내용에 대한 사건을 이제 보고
법정 투쟁의 다이내믹에 대해서는 뭐 잘 눈에 안 들어오고 관심이 없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류의 이제 기록들을 하나하나 이제 찾아서 주로 이제 사진을 찍고 뭐 해가지고 모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들이 변론 요지서를 섬세하게 이제 문장으로 작성을 했으면 아주 좋았겠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변론 요지서 같은 걸 안 했을까? 보니까 요게 이인 변호사님의 그 글씨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누구 글씨인지 모르는데 사건하고 대조를 해보면 나오는데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변론 요지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요 문건 전체에 한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이제 법률가들이 사고를 하고 작업할 때도 일본어를 뭐 그냥 계속 썼던 것이고, 이인 변호사의 한글 문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의 상황이 그러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자료를 이제 확보 정리하고 난 뒤에 이제 역사기행에 들어갔습니다. 방마다 저는 누가 뭐 물으면 요새 뭐합니까 하면 저 뭐 여행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말하자면 이제 외국에 다 외국 간 줄 알았는데 제 전화 연락 다 끊어버리고 하니까 저는 한국에 과거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 1920년대 그냥 들어가 살고 1970년대 들어가 살고 그렇게 했는데 특히 그 항일 변호사들의 경우에는 우선 대담할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그쪽에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서 개별 사료 속에 들어있는 정신을 읽고 마음속에 같이 동행도 하고 저도 법정에 같이 제 마음이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서 법정에서 어떤 데는 제가 기자 된 기분으로 혹은 변호사가 된 기분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접 인터뷰를 무수히 하고 또 막 그러다 보면 이제 꿈에 김병록 선생이 제 꿈에 한 10번 정도 나타났어요. 뭐 꿈속에서도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방학 기간에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과거로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1970년대 80년대는 홍성우 변호사님 계시고 기록이 있으니까 궁금하면 계속 질문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김근태 이제 수사와 재판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기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김근태 씨가 쓴 최후진술이라든지 항소유서 이런 편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제 마음이 그 편지 속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마음속에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고통이 전달돼 옵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낮에는 잘 전달이 안 돼요. 밤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하는데 어떤 데는 건강이 너무 상해가지고 12시쯤 자보자 라고 했는데 자도 잠이 안 와요. 어차피 12시에 누워도 못 자고 5시에 누워도 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주로 집필은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권 변론에 대한 이제 대담 자료하고 이제 이제 소송 이제 기록들 하고를 이제 은밀 대조하는 이제 작업이 그 다음 단계인데요. 왜냐하면 모든 증언은 모든 기억은 매우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김병록 이제 선생이 남긴 기록들을 보면 어떤 들은 5년을 건너뛰기도 하고 10년을 건너뛰기도 하고 1년 건너뛰는 거는 예사고 왜냐하면 해고를 40년 뒤에 해고를 하니까 뭐 그런 류의 것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그 문서와 증언을 재조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홍 변호사님이 이제 그 구술하신 내용과 이제 이 원래의 자료를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이제 맞춰가는 그런 류의 이제 작업들을 해 나가게 됩니다. 다행히 이제 인권 변론에 대한 것은 점점 이제 이것이 알려지고 하니까 이 책이 대담체로 쓰여진
그 시대의 하나의 역사적 정점 이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 홍 변호사님 후배 변호사들이 공감을 하고 하면서 그 해당되는 챕터를 자기가 읽고 또 보충해서 채워주고 또 수정해주고 이런 류의 작업들이 계속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혼자 쓴 책이라고 절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점에서. 지금 제가 진행했던 것은 이런 것이죠. 1920년대 항일변론과 1970년대 인권변론을 서로 엮어 나가게 됩니다. 서로 요 둘 사이의 대화를 어떻게 시도를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 일제시대에 예를 들어 그 이인 변호사 김명도 변호사 쓴 거를 보면 변호사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가장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묻습니다. 일제시대의 그 저널리스트가 유명 인사들에게 최근에 가장 행복하게 느낀 일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아니, 최근 20, 30년 사이에 무슨 행복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일제 식민 통치를 그런 방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식민 통치는 나쁘다 이렇게 쓰거든 안 되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가인 선생 그렇게 답을 하잖아요. 특정한 무죄 변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가장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의문점, 변호사는 무죄 판결을 받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이 질문을 가인 선생님이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홍 변호사님에게 물어봅니다. 홍 변호사님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면 이런 게 있다. 그럴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상상력이 부족한 부분을 이 대화를 통해서 채워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밤에 꿈에도 찾아가고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해 나가고 이 3세대의 대화 과정이 계속 5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그래가지고 그 성과를 바로 지금 현재의 법학도, 미래의 법학도들에게 어떻게 읽혀질까를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여기 우리 초등학생 한 명 와서 앉아있는데 저 초등학생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이 책을 읽고 뭔가 느낌이 와야 되겠다. 이런 류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나온 것이 두 권의 책입니다.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는 책과 인권변론 한 시대 이 두 권의 책인데 이 두 책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상하게 제가 잘 썼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의 삶이 너무 훌륭했거든요. 그 훌륭한 부분을 뽑아서 정리를 한 거죠. 근데 구설이 있는데 피스 바이 피스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구설을 모아서 갈고 닦아서 이렇게 엮어내니까 한 권의 책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제가 잘난 책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책은 그 점에서 읽을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의 토대가 된 자료들을 또 역시 독점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공간해낸 것이 항일민족변론 자료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인권변론 자료집 1970년대 부분 70년대 부분에 자료 1만 장을 소화해가지고 여기에 넣었는데 그런 지금 80년대 부분을 또 계속 나와야 되고요. 아마 80대가 한 10권 정도로 나오면 이제 1970, 80년대 인권변론 자료집이 한 20권 가까이 때 나와야 일단 완결이 되지 않을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완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누가 읽느냐 하면 여기 온 우리 로스쿨 대학원생들이 읽기 바랍니다. 시사점을 몇 가지로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자주 받은 질문이기도 하고 제 스스로가 가졌던 질문. 첫째, 변호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질문 하나. 그 다음에 항일 인권 변호사들은 형사사건을 주로 했고 형사사건을 주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패소 전문 변호사인가. 또 어떤 분은 이길 만한 사건도 인권 변호사에 가면 오히려 진다.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에 안 가면 집행유예 받을 수 있는데 그분들에 가면 미워서 실형을 선고한다. 뭐 이런 류의 이상한 이야기도 있고 해서 진짜 그런가 뭐 이런 궁금증도 있었고요. 그 다음 변호사는 말하자면 전문성도 있고 정렬도 있어야 되는데 이 변호사가 발휘하는 그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들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법과 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바는 무엇인가 하는 것. 그 다음에 이분들이 변호사는 조력자잖아요. 원래 이제 사건에 이제 주역이 있고, 예를 들어 의열단 뭐 폭탄을 하고 총독부를 향해 공격했던 그 주역이 있다고 한다면 변호사는 이제 사건이 나서 이제 조력을 하게 되는데, 그럼 변호사는 조력자인가? 그럼 영원한 조력자일까? 이 부분 조력자일까 주역일까? 이 질문을 우리 법률가에는 상당히 심각한 질문이죠. 우리는 영원히 조력자일 뿐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제기해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그죠? 법률가는, 변호사는 무엇으로 사는가요? 예, 사회 공헌을 사회에 공헌해야 된다. 어떻게 공헌할까요? 우리 2학년 한번 볼까요? 2학년 어디? 이동관? 예, 변호사의 사명이 뭐죠? 예, 기본적인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 컨닝을 했는데 이거 컨닝 안 해도 다 알을 거잖아요. 기본적인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검사도 보니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법관도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평등 정의를 실현한다라고 되어 똑같아요. 여기가 공통된 키워드는 인권과 정의입니다. 인권과 정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정기 간행물의 제목만이 아니고 모든 법률가를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현실의 법률가에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우리 시민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때, 그분들요, 인권을 옹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답이 착착착착 나와야, 맞아, 법대로 하고 있네. 이렇게. 법률가는 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법대로, 윤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답이 착착 나와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자꾸 변호사는 무엇을 벌어 사는가, 라든지, 사건, 돈, 정관여우, 유전무죄,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나와서 약간 좀 불미스럽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45세 이전에 강하게 정관여우 비판하고, 이러고만 살 거냐? 이제 모델을 제시하자. 모델은 어디서 가져오느냐면, 멀리 미국에서 독일에서 가져오면, 그럼 남나라 이야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서 할 때, 우리는 어려운 시대는 안 돼. 라고 할 때, 어려운 시대에 정말 법률가답게 살 수 있음을 입증하기만 한다면, 21세기 그 어려운 시대보다 훨씬 편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요 2013학번, 2014학번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미래 세대에게 어려운 시대에 가장 법률가로서 가장 기본을 지키고 살았던 삶을 쭉 한번 펼쳐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또 이제 이러한 1920, 30년대, 7, 80년대에 활동했던 그 변호사들은 뭐라고 할까요? 처음에 항상 볼 영역은 법정 변론이죠. 근데 이제 법정 변론으로만 그치지를 않고, 그 다음에 피고인의 접견, 그 다음에 사식도 차입하고 공동 변론을 하고, 또 활동 무대를 보면 전국 한경북도, 한경남도, 삼수, 갑사안에서 전라도 암태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무대로 신의주 등등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법률 운동이라고 할까요? 뭐 민족운동적인 차원에서 이제 현지 실사를 맞아 문제가 생긴 현장을 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언론하고 연계해가지고 사건의 성격을 증폭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법적인 운동의 어떤 지도자적 위치에 서기도 하고 교육문화운동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일제시대 국내에서 가장 장기간 활동할 수 있었던 분들은 이런 분들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변호사가 되고자 했던가 여기 뭐 길게 뭐 적혀 있는데 김병로 변호사의 글에서 뽑아봤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가장 잔혹하던 경찰도 변호사라면 용이하게 폭행이나 구금하기 어렵다. 변호사라면 두들겨 맞지는 않는다. 뭐 이제 이런 것들. 수입으로서 사회운동의 자금에 충당할 수 있다. 1920년대 후반에 제일 큰 한국의 이제 사회운동단체가 신간회가 있는데 신간회의 중앙집행위원장을 허헌 변호사가 하고 허헌 변호사 잡혀가니까 김병로 변호사가 하는데 다른 분들은 뭐 돈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변호사는 나름대로 수입은 있었습니다. 주로 민사사건 수입인데 그 돈을 다 이거 사회운동에 이제 때려 넣고 해서 나중에 뭐 들으니까 김병로 변호사가 1934년에 일제의 침략이 워낙 극악해지고 하니까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지를 않고 뭐 본거지를 지금은 뭐 서울입니다만 창동역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옮기는 걸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 중심가에 있는 집을 팝니다. 집을 팔아서 결국 절반을 이제 빚으로 내놓는데 이제 빚잔치로 내놓는데 그 빚이 대부분 한국의 이제 사회운동가, 민족운동가들이 이 집 저 집에 이제 외상을 엄청나게 깔아놨잖아요. 외상 값 갚는 걸로 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운동을 위한 재정적 미천을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직무가 자기의 일상 직업으로만 하지 아니한다면 인권농어와 사회정의의 실로 위대한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일제시대 이인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억울하게 형벌을 받게 된 억울한 사람을 동포를 구한다는 거. 그 다음 매스컴과 법정을 이용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민족봉기를 촉구하는 것이다. 이것 역시 조선 독립의 기초 공작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32년에 김병로 변호사가 정직을 당하고 난 뒤에 정직이 풀리고 난 뒤에 정직 시간에 좀 더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국가의 존재 기초가 뭐냐에 대하여 민중의 자유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변호사는 힘없는 피고인의 분리를 극복하고 피고인의 인권 옹호에 전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회고는 해방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는지 활동한 것을 뒤늦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조금 이제 그 두 생각이 섞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1970, 80년대 인권 변호사님, 홍성우 변호사님에게 물어봤죠. 처음부터 정의감이 그토록 투철하고 인권과 정의를 위하여 젊었을 적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하니까 그래서 변호사가 되자마자 바로 그런 세계에 뛰어들겠다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니까 그거는 아니었다. 아니었다는 말이 굉장히 위안을 많이 주죠. 그냥 변호사가 되었을 때 일단 집에 경제 형편을 좀 펴게 만들고 해서 집도 사고 뭐 해가지고 경제 여건을 조금 좋게 만들었다. 그 당시에 정관여우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정관여우가 있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던 차에 이제 1973년에 민청학년 사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오는데 실제 피고인의 수가 1000명이 넘습니다. 뭐 그냥 완전히 일망타진 하자는 그런 것인데 근데 그에 반하여 변호를 맡을 사람은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라도 변론을 맡긴 맡아야 되지 않나. 저 사람도 정말 억울한 사람이네. 그런데 누가 움직이느냐 하면은 평소에 잠재된 정의감이 있고
그 다음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이 아마 이제 그 말에 딱 어울리는 분이 아는 분들은 황인철 변호사님이 참 바로 거기에 딱 어울리는 분이거든요. 마음이 한없이 여리고 착하고 내면에 정의감이 있고 그래서 황인철, 홍성호 두 분이 민청학령 변론에 뛰어들고 민청학령 변론이 뭐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고 뛰어들다 보니까 완전히 찍히니까 딴 사건이 오지도 않고 기관원이 사무실 앞에 있으니까 이제 누가 사건 의뢰하러 왔다가 어디 가려고 해요? 아, 저 홍성호 변호사님 왜 그래요? 좀 이라서 찍혀가지고 될 거 아무것도 안 될 텐데 이러면 음악떡을 하고 이제 다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래 해왔던 사건은 다 끊어져 버리고 돈 안 되고 힘든 형사 사건은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그때 변호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음악떡을 하고 끊어버릴 수도 있지만 변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토록 많은데 떠날 수 없는 정의롭고 보드라운 마음을 가진 분이 결국 거기에서 하나의 축이 돼가지고 움직이고 혼자 하기 힘드니까 또 동료를 끌어들이고 해가지고 하나의 팀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큰 물결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그 인권 변호사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를 한 20년 지나서 나름대로 이제 그러면 당신이 이제 생각하고 옳다고 했던 것을 굳게 지켜나가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그 결심은 당신이 하는 것이지만 당신이 만약 그 결심 서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를 펴주는 것이고 그 다음 고문에 항의하고 인권유린에 항의하고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한 많은 기록을 만들고 그 기록을 남기고 그러니까 법원이 그때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변론노지서, 항소유서, 상고유서에 남기고 법원의 판결과 상고유서를 서로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진짜 옳은 것인가를 한번 다른 사람을 하여금 판단하게 만들고 이런 어떤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들을 곰곰이 들으면서 세상의 법정이 하나가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변호사는 출발이 한 개의 법정을 상대로 하죠. 현실의 법정을 상대로 합니다. 현실의 법정에서 승소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현실의 법정이 도저히 그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지 않을 때 여론의 법정이라고 하는 것에 호소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냥 일반의 여론도 있고 그다음 공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이런 사람이 제가 있단 말이냐 없단 말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민의 어떤 기초 상식에 토대를 둔 이런 류의 여론의 법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성과 양심의 법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이제 제대로 된 법리 혹은 법리에 기초한 법적 정의에 호소를 하는 진짜 우리 법률가 공동체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권력의 압박이나 이런 걸 받는 것이 아니고 예컨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것을 증거를 놓고 자료를 놓고 한번 토론을 해볼 때 결론이 어떻게 날 거냐 이런 방식으로 호소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또 잘 움직이지 못하면 이제 미래의 법정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미래의 법정을 위해서 앞으로 후세 세대들이 이 기록을 읽을 때 어느 것이 옳은가 그런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것이 우리가 역사적 심판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역사적 심판은 결국 과거로 떠넘기자는 것이 아니고 바로 현실에서 이루어졌어야 된 정의나 현실에서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된 미래 재판정에서 호소하게 만드는 결국 네 가지 법정. 이는 제가 굉장히 오래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그림은 라프하지만 네 개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 사안을 들여다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법정은 이제 아까 여론의 법정을 이야기했잖아요. 법정에 안가박히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변호사들이 본격적으로 끼지 않으면요, 이런 류의 신문 전체를 뒤덮는 이런 류의 기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는 이제
끼게 되면 사건이 재판이 하루로 끝날 것이 5차례, 6차례 더 끌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조선공산당 사건 같은 경우는 공판이 28차례 계속이 되고 변호인의 변론이 20차례 계속돼가지고 총 48회의 뭐 장대한 공판 투쟁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언론은 신이 나죠. 이제 보도거리가 생겨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법정 안을 보도를 못하게 하면 법정 밖의 풍경을 계속 찍어가지고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데 1970 유신 5공가에서는 보도 자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1920, 30년대 보도되는 이런 장면도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7, 80년대는. 일자에 1936년 이후에 이 항일 변호사에 대한 보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36년 뒤에. 그분들 보도를 전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꼭 그와 비슷한 시기가 1970, 80년대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변호사들의 별칭이 보면 뭐 항일 변호사들은 사상 변호사, 무료 변호사 라고 불리고, 김명로 이름을 가지고 조선 좌경 변호사로 첫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조선 좌경 변호사 중에 첫사람이 초대 대법원장이 된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요. 저 인권 변호사님들은 자기 자신을 자조하면서 이야기를 비탁한 변호사라고 그래요. 이야기하는데 무죄 변호사, 좌경 변호사 이런 이름을 하는데, 제가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좌경 변호사라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기울어진 한쪽으로 확 기울어진 변호사로 가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 다 뒤집혀서 바로 잡히잖아요. 예. 예컨대 30년 뒤에 이런 식으로 바로 잡히게 됩니다. 아람의 사건이라고 했는데 1981년부터 83년까지 아람이라는 게 누구냐면 이제 뭐 교사들이 이제 친목 모임인데, 친목 모임을 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아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람의 이제 돌날 모여가지고 그날 돌날에 이제 집에 같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역적 모의에까지 이르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국가단체 구성이 되고 고문찬양 집시법 이렇게 됐네. 반국가단체 구성이 되면 사형 무기 최장기형이 선고가 되고, 그 다음에 반국가 활동을 고무찬양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이 되게 되면 그래서 7년, 5년, 3년 이런 형에 이제 가해집니다. 물론 어마어마한 고문이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제 변호인이 치열하게 노력을 하면 최악의 껍질은 벗겨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국가단체가 벗겨지니까 반국가단체가 무죄되니까 형이 쑥 내려오죠. 근데 대부분에서 원심 파기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파기환송심에 가서 10년, 7년, 5년, 4년 이렇게 해가지고 확정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사건이 30년 뒤에 근데 재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판결문에 원래 다른 것들은 쓰지 않는데, 이 판결문을 보면 그때 그 당시 법관들은 온갖 고문, 허위 자백의 호소를 외면한 채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오늘 그 시대 오욕의 역사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본 재판부의 법관들은 가슴 깊이 되새겨 법관으로서의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으면서 선배 법관들을 대신하여 억울하게 고초를 겪으며 힘든 세월을 견뎌온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 이런 것을 판결문 말미에 선고하기에 이릅니다. 1980년대에 가장 유명했던 악명 높았던 공안사건으로 송실과 간첩단 사건이 형이 확정된 지 7심까지 갔습니다. 7심. 우리나라 역사에 전대미문이죠. 이것은 북한에서 내려온 남파 간첩이 충청북도 청주의 가족들을 다 포섭해가지고 대규모 간첩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하여는
4개월 동안 불법구금을 하고 고문을 하고 뭐 수천 장의 자술서를 쓰게 합니다. 왜 자술서를 계속 쓰게 하는가 하면 허위 사실을 기억을 하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게 했지 했지가 때리고 해가지고 예 그랬습니다 하면 그걸 자술로 써봐 해가지고 완전 암기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류의 사건을 놓고 이제 예를 들어 홍성 변호사님 처음 시작해가지고 다른 동료 변호사들을 끌어들이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어떤 노력 끝에 결국 최악의 이제 부분들을 이제 떨어내고 해가지고 대부분에 가서 무죄 취지의 완전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판결을 얻어내기에 이릅니다. 그러면 파기환송심에서 그걸 잡아가지고 그냥 무죄로 하면 그냥 끝날 것이 아마 파기환송심은 자신은 더 출세할 길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니 대법원에서 무죄를 내린 것을 고등법원에서 다시 유죄로 해가지고 다시 또 끌어올려요.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다시 또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또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이나 대법원이 그랬으면 대법원도 그러기 정말 거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 내리면 되는데 또 유죄 판결을 해가지고 올립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3개 있습니다. 제1재판부에서 무죄, 제2재판부에서 무죄 됐으니까 재판부가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제3재판부에서 약한 놈이 범위가 줄어진 유죄 판결을 내려서 70만의 유죄 판결로서 끝이 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2009년, 10년에 와서 다시 무죄 판결로 뒤집히게 되는 것이니까 8심, 9심까지 재심 개시 결정 이제 재판이 있고 재심 판결이 있으니까 제 9심까지 가서 무죄 판결로 확정되는 뭐 이런 것들인데 변호인은 뭐 정말로 집요하고 치열한 노력이 없었으면 그냥 그걸 끝난 것이고 주범으로 꼽힌 사람은 뭐 사형 정도 선고받고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이제 저분들이 어느 쪽으로 경사된 좌짜기건 우쪽이건 경사된 변호사냐 삐딱한 변호사냐 단연코 말하건대 아니다. 저분들이야말로 변호사법 제1조대로 살아갔던 법률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1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저분들이 앞으로는 절대 삐딱한 변호사로 부르면 안 된다. 가장 그분들이 오히려 중심을 넣고 그분들로부터 이렇게 이제 여러 축이 있겠죠. 이제 여러 스펙트럼이 있으면 여러 스펙트럼이 이분들이 다른 쪽으로 1조를 50% 구현한 사람, 30% 구현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돼야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뭐 한 건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 버리는데요. 아까 이제 패소 전문 변호사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까 뭐 그 이야기 송실과 간첩돈 사건에서 패소했죠. 왜냐하면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분들 활동해서. 그렇지만 유죄의 제일 핵심이 되는 반국가 단체라든지 북한 방문이라든지 이런 꼬리를 딱 끊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유죄여도 같은 종류의 유죄가 아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사형 판결을 받은 사건도 부산 민물항 방화 사건 같은 경우에 사형 판결이 나왔지만 서울에서 부산으로 오고 가는 또 서울에서 대구로 오고 가는 뭐 치열한 변론 끝에 사형으로 확정되었지만 사형 선고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이에 저 사람들이 사형을 집행할 만큼의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 절대 아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여론전과 어떤 뭐 그런 데서 승리를 한 결과이지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정치 관계 이제 바뀌게 되면 결국 석방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것은 30년 또 계속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30년 뒤에 재심 무죄를 이제 내리던 판사들이 참 30년 전에 사건을 가지고 이것이 지금 그때 고문받았다 뭐 장기고문 당했다 뭐 어떻다 하는데 참 곤혹스럽다라고 하다가
그때 변호사들이 아주 공들여서 한 땀 한 땀 쓴 항소유서 상고유서를 보면 그것을 제정신을 가지고 보면 바로 그것이 무죄다라고 하는 결론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 무죄가 아니었어도 몇십 년도의 무죄를 예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절대 패소 전문 변호사가 아니다. 그분들이 직접 열매를 딴 것도 있고 30년 뒤에 열매가 맺어진 것도 있지만 여튼 그들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그 무죄 판결도 절대 쉽지 않았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렬과 순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1923년 의열단 사건에 대한 결론인데요. 이때 이제 김병로라고 하는 이름이 한국 언론에 처음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김상옥 사건 공판의 변론 이렇게 해놓고 유조리 최열렬한 김병로 씨의 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보면서 변호사가 뭐냐면 첫째 조리가 있어야 되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법리에 밝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열렬, 최열렬, 열렬 중에서도 최열렬해야 된다. 그래서 조리 곱하기 열렬 이꼴 훌륭한 변호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변론의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고요. 변호사들에 대한 막 격려 정보가 쇄도하고 전국에서 조선 천지뿐만 아니라 일본에서까지 격려 정보가 쇄도하고 변호사들 잘한다 하는 그런 류의 응원을 받아본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선 공산당 사건 변론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있고 그 기록들이 그 각종 전보 같은 것들로 온 기록들이 지금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읽을 수 있는가 하면 이 불어난 문서이기 때문에 번역을 잘 해가지고 일본어로 번역해가지고 공안기관에서 모아가지고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것들이 원문 그대로 한글이 아니라 일본어로 번역됐지만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재하 사건 이제 변론을 할 때 변론 요지서를 밑에 보면 페이지가 없어요.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헤아려 보니까 265장에 달하고 그것을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낭독을 할 때 낭독에 걸린 시간이 4시간 이렇게 걸렸던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시간 관계상 할 수 없이 있는 겁니다. 네, 아까 그 송실가 사건의 이제 내용들을 보면 먼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3년에 이 사건을 접하고 접견을 하고 공소장을 보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 다 죽게 생겼더라고요. 몇 달 동안 이 사건에 미쳐 다녔습니다. 흥분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사건이 있다. 이 사람들 다 죽게 생겼다. 이거 말장 공문에서 조작한 것인데 어떻게든지 이 사건에 관심 좀 가져달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들을 모으고 선임하고 또 제야 쪽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마디로 이 여론의 주목을 받도록 만들고 끝까지 법정 투쟁을 가열차게 하고 대법원을 2번씩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2개의 그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기적적으로 만들어내고 그 토대 위에 2009년에 무죄가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홍성 변호사님 김건태 씨가 고문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인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죠.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것이 변호인입니다. 한시 앞이 만나야 되겠다. 검찰로 넘어오고 난 뒤에 구치소 접견을 하는데 접견을 보통 접견을 하면 한 번만에 만나거나 2번만에 만날 수 있는데 뭐 만나지 못해서 또 접견 가고 또 접견 가고 해가지고 접견 날짜를 홍 변호사 본인도 모르는데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 기록을 가지고 하나하나 헤아려 보니까 12차례 접견을 허탕을 치고 13번째 접견에 성공을 하고 그때 13번째 접견에서 고문 사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1982년에 이제 그때 노조 파괴 시대 때문에 원풍 모방에 노조 파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지부장 여성 20대 지부장을 이제 구사대가 와서 감금을 하고 오후 1시부터 새벽 6시까지 감금을 하고 화장실도 안 보내고 뭐 옷도 오줌도 옷에 싸도록 하고 물도 못 마시게 하고 이런 처참하게 이제 만들어 놓고 새벽 6시에 차에 태워 가지고 서울 변두리에 이제 갖다 버린 이제 이런 사건. 그에 대해서 이제 노조원들이 항의를 하니까 각종 빌미로 이제 노조원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에 대해서 항소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고 변호사로서 정말 피가 끓는 거죠. 근데 저 빈 종이를 왜 보였느냐 하면 우리 학장님 요 해상도 아주 좋은 걸로 좀 하고 바꿨으면 좋겠어요. 10년 수건 사업인데 10년 다 거의 안 바뀌겠는데 해상도가 아주 선명한 걸 보면 지금 요게 뒷장입니다. 이 뒷장 서면의 뒷장인데 얼마나 막 공들여 힘들어 줬는지 뒷장에 이렇게 아빈이라고 할까요? 인쇄 꽉 찍은 것처럼 아빈이 이렇게 막 두들두들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를 악물고 썼으면. 근데 이것은 원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이게 뒷장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앞장을 볼 수 있지만. 이번에 보면서 뒷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 뒷장에서 스며드는 어떤 정열과 어떤 변호사의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결국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징계. 허은 변호사는 1930년에 변호사 잘렸고, 그 다음에 이인 변호사 6개월 정직, 김명로 변호사 6개월 정직,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인 변호사 박탈, 다른 사유로, 김명로 변호사 활동 불가능, 이런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인고 변호사들의 순환도 많은데, 1987년, 6년에 이르게 되면 결국 이동명 변호사가 범인 은닉죄 혐의로 이제 구속되게 되고, 사실 본인이 은닉한 것도 아닌데, 그러나 덮어쓰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때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소위 변호인단이 붙었습니다. 이번에 변호인 영화에 노무현 쭉 나오는데, 그때 아마 7, 80명 됐던 것 같고, 이때 289명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이제 성명한 가장 큰 사건입니다. 법적 제도적 발전에 여러 가지 기여를 했지만 변호사들의 가장 본령 중에 본령이 반고문 투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문했느냐 안 했느냐는 사실관계의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고문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국가 권력은 절대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고문 이야기를 하면 고문 안 했다고 주장하죠. 독재 권력도 고문 절대 안 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고문했다는 증거가 나오게 되면 그때 정권이 결정적으로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다른 이슈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법이 성취한 그 토대 위에서 이제 논쟁이 진행이 되는데, 일제시대 때도 그 고문을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가지고 사형 판결 받은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다음 형량을 깎아내리고, 이런 류의 어떤 사례들이 나오고, 너무나 생생한 고문의 사례 앞에는 일본 법관들도 결국 움츠러듭니다. 여기 이제 피고인들이 있는데 고문을 받았다라고 하는 종류의 얘기를 하니까 검사가 근거가 없다, 근거를 대봐라라고 하니까 변호사가 모두 여기 피고인들 바로 옷 벗으시오 라고 해서 검사가 제지하기 전에 피고인들이 옷을 확 벗어버리니까 뭔가 고문의 흔적들이 나와 있으니까 저 보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라고 하니까 그 감정 요청한다 라고 하니까 일본 판사가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러이러한 상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 이 상처가 고문으로 인한 거냐 아닌 거냐, 이 부분에서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상처는 부인할 수 없고, 그래서 또
의사의 양심이라는 것도 또 일부가 있어가지고 일본 의사가 어떤 거는 고문으로 인한 것이 맞다라고 감정서를 실제로 써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확실히는 모르겠다 하고 애매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직접적 증거를 놓고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반고문 투쟁에 있어서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유리한 지점이 있고 결국 한국에서 1987년 이후에 제도로서의 고문을 이제 제거해 내는 데는 뭐냐면 김건태 고문, 박종철 고문, 이제 권인수 고문 이 세 개의 고문 사건이 사회 전체의 분노를 불러일으킴으로써 87년 이후에 고문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제도로서의 고문이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뭐 그런 점에서 변호사들의 가장 큰 싸움의 영역이 여기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 관계상 다 넘어가겠습니다. 독립민주운동에서 항해 인권 변호사들이 자리매김을 하면 어떨까? 분명히 변호사는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력자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개별 사건을 쭉 이제 나열을 해놓고 일제시대에 목록을 만들어 보니까 제가 아주 묘한 느낌을 사로잡혔습니다. 뭐냐면 피고인의 이름은 쫙 바뀌어요.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들이죠. 독립운동가들은 예를 들어 징역 5년을 받으면 이제 옥중에 들어가면 사라져버립니다. 이제 아무런 뭐 보도나 이런 것들이 없죠. 그렇게 되는데 변호사들은 1920년부터 41년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그림을 그려낼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설명을 드리세요. 자, 이 별이 있으면 항성이 있으면 그 주위에 뭐 위성이 있잖아요. 변호사는 위성 같은 존재입니다. 위성인데 요게 이제 위성으로 했거든요. 요게 이제 3.1운동, 여당, 고려혁명당, 조선공산당 있으면 위성인데 위성이 쭉 이어져 보세요. 이어지면 관통을 하게 됩니다. 관통을 하게 되면서 하나의 변론으로 끝나면 그냥 하나의 위성으로 끝인데 하나의 몇십 년의 흐름으로 이어지면 변론이 법률운동이 되고 항일투쟁의 하나의 장르가 되게 되는 그런 면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민주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인권 변론운동이라고 하는 하나의 영역이 설정될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변호사가 절대 하나의 사건에서는 보조자일 수 있지만 역사 전체의 흐름은 주역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제가 대학 시절에 가졌던 제 자신에게 던진 의문들을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서 긍정적 확신을 갖고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뭐 기록 부분은 뭐 45분은 끝내야 되니까 기록 부분은 아쉽지만 다 넘어가고요. 자, 과거와 미래와의 대화.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새 시대를 지금 대화록을 엮어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는 바로 현재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역사는 과거, 현재와의 대화다. 망각에 대한 기억의 투쟁이다. 망각에 대한 기억의 투쟁이다. 뭐 저는 보면서 정말 기억을 보존하고 그 기억을 가치 있게 재현해낸다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삶에 큰 활력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작업을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한인섭 개인의 작품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PPT를 만들면서 이 작업에 직접 도와줍니다. 직접 관여해서 부분을 고치거나 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준 분들 이름을 하니까 여기에 어젯밤에 생각해서 더 이제 해봤는데 한 60분 정도가 직접 이 작업 자체에 관여를 해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절대 개인의 작품이 아닙니다. 그 점에서 책임은 제가 져야 되겠지만 그런 점에서 그 모든 분들에게 제일 감사해야 될 것은 1920년, 30년대, 1970, 80년대 활동했던 그 주역들, 그분들에게 가장 감사드리고,
그다음 그것을 몇십 년 동안의 그 기록을 버릴 수 있잖아요. 그 기록을 버리지 않고 계속 누군가가 볼 것이다. 누군가가 참고할 것이다. 아까 역사의 심판, 미래의 심판에 호소하려고 하면 이런 남겨놔야 된다고 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그 기록을 보존했던 그런 이제 분들의 노력도 있고, 그래서 그 토대에서 정리하는데 이런 분들이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들에게 한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교수님께서 그 김병로 변호사님의 유조리 최열렬 변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유조리 최열렬 강의를 해주신 한 교수님께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 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을 하셨는데요. 오늘 한 교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던 게 강의 마무리 이전에 오늘 이 연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홍성우 변호사님이 그 짧게 한 말씀 좀 그걸 부탁을 해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금이라도 좀 짧게라도 나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 변호사님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예, 지금 소리 받은 홍성우입니다. 원래 오늘 한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7, 80년대 그 형사사건 기록은 우연히 제가 그동안 버리질 못하고 많이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활동하던 몇 분의 변호사들이 공동 작업을 한 일인데, 불행하게도 그분들 중에 중요한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이돈명, 황인철, 조영래 이런 분들이 전부 세상을 떠나고 제가 늦게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지금까지 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만 그 여러분들의 공동 작업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재판 기록을 제가 못 버린 것은 훗날 이렇게 중요하게 어떤 자료로서 쓰이리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다만 어쩐지 이건 내가 버려서는 안 될 자료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40년 가까이 된 기록도 있고 수십 년 동안 보관하는 바람에 전부 폐지 조각처럼 되어버렸는데, 그 폐지 조각 더미를 이렇게 체계화해서 기록으로 자료로 만들어 주신 것은 절대적으로 한인석 교수와 그 휘하의 여러 대학원생들, 여러 후배 법학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비록 변호사라는 직업이 어떤 그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많이 이야기됩니다만, 이 사회에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보호하는데 크게 할 일이 많은 그런 직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 분야에 제야법조인들의 활동이랄까, 변호사들의 어떤 사명감을 가진 노력들을 여러분들께서 평가해 주시고, 그분들의 각 분야에서의 노력을 이렇게 사후에라도 기록으로서 체계화해서 법조 역사로 기록해 주시는 이 작업을 한 교수님 이하 여러분께서 계속 해 주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신 분에 대한 놀라운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 아까 인권변론 한 시대 요 책하고 요 식민지 법정 요 책을 30권을 요 밖에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한 권씩 다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꼭 보겠다라고 한 분들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서로하는 책인데 또 다 나가버리면 어떠냐 하면 친구끼리 이렇게 나눠서 보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마무리를 할 때가 됐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제 홍성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만은 허헌, 김병로, 이인 이 세 분의 또 3인 변호사님 못 오셨습니다. 대신해서 우리 김병도 선생님의 손자이신 김종인 의원님 모셨으니까 박수로 한번 박수와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열심히 읽는 한 독자의 글입니다. 이 독자의 글을 아주 길게 글을 보내오셨는데 짧게 좀 줄여서 그걸 낭독을 하고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때부터 독재 정권까지 법조 선배들의 치열한 삶을 책을 통해 엿보며 도도히 흘러간 역사의 흐름을 봅니다. 강물이 바위에 부딪혀 역류하는 듯한 순간이 있게 마련입니다. 찰나를 살아가는 인간은 그 순간 역류에 편승하느냐 도도한 흐름을 따라가느냐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각자의 몫이겠지만 그 선택에 대한 대가 역시 각자의 몫임을 후세의 평가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먼 옛날의 선현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보여주신 선배님들께 고맙고 이제야 알게 되어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제 고뇌가, 제 용기가 선배님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또한 보잘것없지만 저 역시 시대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 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현직 검사의 독후감이었습니다. 오늘 행사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한인석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